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올해로 27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간 효율성 문제 등으로 논란이 있었지만 지자체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또 우리 정치 권력과 행정 권력이 분권화되고 다양한 데도 기여를 해왔습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 그리고 경기지사 선거의 경우 서울시의 경우는 우리 수도이기도 하고 또 전국 지자체의 모범적인 선거입니다. 경기지사 선거는 전 국민의 26%를 차지하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 관훈 클럽에서는 두 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해서 토론을 연결했고 그 첫 번째로 우리 송영길 후보자를 모시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새 정부 출범 한 달이 채 안 된 상황에서 실시되게 돼서 향후 정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더 주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초청에 응해주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님께서는 워낙 김에서 잘 아시겠지만 사법고시 36회로 변호사 앞에서 인공 변호사 활동하셨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지내셨고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특사로 다녀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지내셨고 오선의 의원이십니다. 인천시장도 지내신 바 있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패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쪽 오른쪽부터 김재현 연합뉴스 정치국장입니다. 한겨레 21의 김규환 선임자, MBC의 성지영 디지털 뉴스 2팀장이십니다. 그리고 제 왼쪽으로 김정권 한국연구소장이십니다. 하태원 채널 A 기자 선임 기자이십니다. 우리 초청해 주신 송영길 후보자님이 모두 발언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문화를 전통을 다하는 관훈 클럽에 이렇게 초청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0개월 전에 제가 민주당 당 대표 시절에 이곳에 왔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저의 서울에 대한 비전을 시민 여러분께 소상하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취임을 하게 되면 그 취임사에는 나를 찍어주지 않는 국민도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로 국가를 통합시키겠다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미국 대통령도 누구든 리퍼블리칸이든 데모크라트든 푸른색, 빨간색을 가리지 않고 전 미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 정파의 대표를 넘어서 국가 원수로 우리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을 통합시켜야 될 헌법적 의무를 갖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이나 청와대 비서진 구성에 있어서 특정 학교, 특정 지역, 특정 연령, 특정 성에 너무 치우쳐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로 검사 출신들로 대검찰청 부속실을 방불케 한다는 언론의 지적도 있습니다. 첫 일정이 청와대를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시키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반 이상이 이를 반대하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설령 옮기더라도 일단 청와대 근무를 하면서 차분하게 예전 정도 준비를 거쳐서 해도 괜찮을 텐데 왜 이렇게 무리하고 졸속으로 해서 수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지 걱정이 됩니다. 저 송영길이 서울시장에 나가게 된다면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유일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같은 끼리끼리 모여있는 그런 협소한 내각과 대통령 비서실의 그 속에서 뭔가 핵심 역할, 쓴소리를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천만 서울 시민의 민심을 전달해서 윤석열 정부의 일방 독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윤석열 정부의 어떻게 보면 성공에 기여하는 그런 핵심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600만 원 소상공인 보증금 선별 지급 문제도
제가 강력히 문제 제기해서 국무회의에서 다시 선별직을 폐지하고 하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글로벌 서울이 세종과 같은 지방과 경쟁하는 도시가 아니라 글로벌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아시아의 뉴욕이 될 수 있도록 UN 제 아시아 본부를 유치해서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국제기구의 2만여 개 인자를 통해 우리 서울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 주겠습니다. 마이스 산업과 금융 산업의 중심적으로 키워내고 글로벌 수준의 교육을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는 세제를 완화시키고 공급은 확대하고 금융은 지원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일단 세제 완화는 저희 민주당이 국회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가능합니다. 이미 부동산 1인 1가구 사실상 폐지와 2인 2가구 이상도 6억에서 11억까지 상향할 것을 어제 기자회견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당에서 논의를 할 것으로 봅니다. 공급을 확대할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차질없이 되도록 민간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공공이 병행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작은 금융지원은 아무리 공급이 되더라도 LTV 50, 60% 통제되고 그 이상의 돈은 정부가 보증을 안 해주면 그림의 떡입니다. 집값의 10%만 있으면 자기집을 가질 수 있는 누구나 보증을 통해 우리 청년 세대와 서민들이 10년 안에 자기집을 갈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문제를 비롯해서 새로운 서울의 비전을 하나하나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인천에서 부도위 인천을 성공시키고 인천의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뀌었던 성공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도전하는 상대 후보에 비해서 새로운 창조적 에너지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중정 저희에게 기회를 주실 것을 보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 그 토론회 일정을 잡는 데 있어서 후보 선정과 선거일 간의 기간이 너무 짧아서 약간 무리하게 일정을 잡게 되고 오늘 이제 송 후보자님 초청해야 되는데 하필 오늘이 대통령 시정연설하고 겹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후보자로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적게 받게 되는데 이 준비하시는 기조연설을 상당히 감동 높게 오늘 발언해 주셨는데 진행될 토론 결과가 충분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장 선거의 정치적 중요성이 상당히 큽니다. 또 이미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서울시장을 거쳐서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소후보자께서는 이미 당대표도 여기 말씀 나왔기 때문에 먼저 정치 분야에 대한 질문으로 오늘 토론을 열어갈까요? 임정건 논술위원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님한테 대한 당내 반대가 좀 심했습니다. 대선 패배 책임을 진 당대표가 곧바로 지방선거 출마하는 것에 대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 그런 지적이 많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걸 수용하실 수 있는지 이런 지적을 더군다나 후보자님 올 초에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셔놓고 총선 불출마로 386 세대 동료들에게는 용태를 촉구하는 식으로 말씀하셔놓고 지방선거에 나오는 게 이율배반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수차례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정계 은퇴 선언을 한 게 아니고 불출마 선언이라는 것은 동일 지역구에 4선 이상 출마를 금지시키자는 것이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의 조건이기도 하였고 당내 젊은 의원들의 정치 혁신 프로그램의 제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포되어 있는 취지는 제가 5선을 했던 인천 계양구의 새로운 분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저는 당을 위해서 당에 기여하다가 험지라도 당이 요구하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자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정계 은퇴를 할 그런 나이도 아니고 이 경험을 국가를 위해 써야 될 아직 열정과 에너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아시다시피 너무나 어려운 선거입니다. 대선 때도 경기 서울은 이겼지만 서울은 4.8% 패배한 곳입니다. 아무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직 당대표를 지낸 사람으로서 이 천만 서울 시민의 이 도시를 저희 제1당인 민주당이 사실상 포기하는
그런 행태를 취한다는 것은 지지자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감수하고 국회의장에 나갈 수 있는 위치고 실제 2년의 현역 의원의 임기가 나왔는데 이거를 포기하고 이 결단을 통해 나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당내 분란 과정이 있었던 것은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제가 저희 부조감으로 잘 포용을 해서 하나로 모이고, 김민석 의원도 이제 우리 선대위원장이 한국에서 열심히 같이 뛰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아마 출마 과정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후보자님은 정책 고향이 인천이지 않습니까? 네. 인천에 정책 연고를 두신 분이 지금 서울에 출마하시면서 과연 이게 적절한가? 그리고 서울은 연고로 따지면은 사실은 대학 나온 정도밖에 없는데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게 명분이 과연 있는가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그러면서 후보자님은 태영호 의원이 북한 출신이 탈북을 해서 내려와서 국회의원 출마한 것도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영호 의원까지 비슷한 건 조금 억지스러운 비유 아니신가요? 일단 이 서울은 지방 중에 하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도이고 글로벌한 도시, 서울은 우리 전체 팔도 백성이 모여서 새로운 희망을 꾸고 있는 그런 희망의 도시이고 우리의 미래로 가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러한 것을 따지는 문제인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정치인들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자신의 부친이 충청도라고 충청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고 제 아내는 서울 토박입니다. 서울서 초중고 태어나서 초중고 대학을 다 나왔습니다. 제 아들, 딸도 다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고 저는 학생운동으로 서대문 구치소에서 수용이 되고 고시공부는 신림동 고시촌에서 했고 봉천동에서 제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서초동에 사법연수원을 다녔습니다. 그걸 떠나서 우리 인천과 서울은 하나의 메가시티입니다. 하나의 통합생활권입니다. 유승민 의원도 대구에 있다 경기도로 오셨고 홍준표 의원도 경남지사를 하다가 대구로 가서 대구시장을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부울경, 대구와 다 인천과 서울보다는 더 거리가 먼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세훈 후보께서도 강남구에서 국회의원을 하시다가 종로구로 갔다가 지금 광진구로 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이 왜 지역구로 옮겼냐고 저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 서울시장을 하셨기 때문에. 저 역시 당대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를 고민했던 거 아닙니까? 제가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회의원 당선 선서를 할 때 지역구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제가 선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인천 의원이었지만 가덕도 신공항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을 해왔고 서울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제가 주장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안철수 후보도 여기 노원구에 있다가 지금 저쪽으로 출마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적어도 송영길이 인천시장을 넘어서 당대표로 전체 문제를 고민해왔고 인천과 서울은 하나의 메가시티가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조금 무거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에서 박완주 정진우 의원이시죠. 성비 사건이 나서 사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따져보니까 사건 발생 자체가 보니까 후보자님이 당대표 시절인 지난해 말이었던 것 같고 이루어진 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도 당대표 시절인 당대표 시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때 당대표로서 사과하실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민주당에서 왜 유독 이런 민주당에서만 범죄 사건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는지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시면 어떻게 하시죠? 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자기가 지휘 감독관에 있는 이런 비서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도 변명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즉각 제명 조치를 취했고 국회윤리에 제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본인이 이 문제에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야당에서는 아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송영길이 당대표 때 이걸 몰랐냐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 제가 알았으면 이걸 방치를 했겠습니까? 이게 언론에 보니까 4월 말에 우리 윤리감찰단이 처음으로 피해자가 제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당 지도부에서는 접수하자마자 신속하게 제명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 문제도 아니고 보좌관에 자기 지역구 사무국장에 선 논란이 있지만 제가 즉각 윤리에 조사해서 제가 당대표 때 제명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12명의 국회의원이 국민 권익의 부동산 문제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 결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12명을 다 탈당이라고 요구하는 극단적인 제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용납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정치 공세고 저로서는 제가 이것을 파악했을 때는 즉각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이 여부를 떠나서 당 대표를 제대로 사람으로 국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반성과 발본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드린 두 번째 질문에 답변을 안 주셨는데요. 민주당에서 보면은 박원순 전 시장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부산시장인 문제 연달아 있었고 또 박원순 전 의원이 발생했는데 유독 민주당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꼭 유독 민주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로서는 정말 송구스러운 일이고 저도 그래서 시장이 된다면 그 내부의 철저한 이런 문제를 점검하고 제2의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거 판세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호자님도 보고 계시고 느끼고 계시겠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경쟁자 오세훈 후보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밀리십니다. 그리고 후보는 거의 한 50% 가까이 나오는데 우리 후보자님은 뭐 30% 안팎 정도로 나오십니다. 이 지금 판세를 인정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판세 나타나는 원인은 본인 생각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기도에 비해서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했다가 공석이 된 상태에서 지금 정치 신인과 이제 경제부총리와의 부부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무리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난 대선 때도 사실 졌고 보궐선거 때는 18% 이상 졌던 것이고 아직 부동산 문제가 남아있고 또 상대 후보가 현역 3선 시장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저의 서울에 대한 비전을 좀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역대 시장 중에 4선 시장을 한 사람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미국도 루즈벨트 대통령 말고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세종대왕 같은 분이 아닌 이상, 루즈벨트 같은 분이 아닌 이상 4선을 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저도 광역자치단체장을 해보니까 한 4년만 하더라도 에너지가 고갈되고 아이디어가 고갈되고 새롭게 준비되어 있는 저 송병길에게 기회를 준다면 한강 르네상스, 세리 둥둥섬, 디자인 서울 같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UN 아시아 본부를 유치해서 서울을 비포 애프터로 나눠지게 근본적 전환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계속 개발이냐 이명박 시장 때의 뉴타운으로 돌아가는 시기에 그러한 개발이 아니라 우리 임차인들한테 재정착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고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공급정책이 아니라 그들의 금융 지원을 통해 실제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고 성과를 냈고 한번 그 내용을 시민들과 만들어주면 저는 충분히 반전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쉬운 것은 오세훈 후보께서 TV 토론을 지금 회피하고 있어서 법정 토론도 한 번, 토론 두 번 정도밖에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오세훈 후보 측에서. 그래서 저는 아쉬움이 큰데 이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오세훈 후보께서는 TV 토론에 응해서 이 천만 서울 시민의 비전을 가지고 충실하게 유권자에게 알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시장 후보로서의 사세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만약에 TV 토론에서 양자 토론만 하시면 충분히 반전 가능하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지금 판세를 뒤집을 반전의 비책이랄지 오세훈 후보와 비교해가지고 이거는 정말 대체 불가능한 강점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다. 가장 핵심이 부동산 문제인데 저는 부동산은 세제 완화, 공급 확대, 금융 지원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오세훈 후보가 지금 1년 전에 보궐선거 때 내갔던 슬로건이 처음부터 능숙하기였습니다. 사실은 두 번 재선 시장을 했기 때문에 보궐선거에 당선되면
바로 일주일 안에 집값을 잡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처음부터 능숙하게 자기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에 쭉 발표한 것이가 1년 내내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2030 플랜. 1년 내내 그림만 그렸습니다. 처음부터 능숙하게 준비된 후보가 아니라 이렇게 거칠게 화려하게 그림을 그리는 시장과 실제로 팔을 걷어붙이고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만들어낸 후보의 그런 대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UN 아시아본부 역시가 그런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한 대로 획기적인 세제 완화 문제가 실제 우리 민주당이 수용을 해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입법 조치로. 그리고 지금 공급 확대 문제는 강동구 돈천동 12,000세대가 지금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공사비 논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합 내부의 논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공급해야 될 주택 2만 호 정도에 불과합니다. 매년 8만 내지 10만 호가 공급해야 되는데 형편없이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면 분명한 제가 41만 호 주택 공급 공약을 발표했는데 매년 10만 호 정도 공급될 수 있도록 정확히 준비하고 그것이 기간이 4년이 걸린다면 그 전에 블록체인을 이용한 이 디지털 자산을 통해 바로 제 임기 동안에 그 개발 이익의 성과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의원 질문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재명 의원께서 우리 후보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 출마를 하면서 어찌 보면 대선 패배 책임을 진 후보와 당시 당대표가 그 대선 패배 2달 만에 각자 서울시장과 계양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걸 보고 이게 과연 적절하냐 이런 일단 지적이 있고요. 더군다나 후보님이 서울시장으로 나오시면서 계양 그 지역구를 갈 때가 이재명 후보님께 물려주니까 이게 두 분 사이에 서로 무슨 서울시장과 지역구를 주고받는 거래 관계가 있지 않았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한 대로 서울시장 선거가 이길 수 있는 거 만약 경기도 도지사로 나한테 걸어야겠다면 그런 말이 성립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의 후방이 있는 곳이고 경기도에서 송영길을 보내고 본인이 계양으로 왔다 그러면 서로 그런 말이 성립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아시다시피 험지잖아요. 이기가 쉽지 않은 이 선거에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양 문제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과 당내 의견을 통해서 당의 전략 기운에서 수도권의 선거를 요청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관되게 대선 패배 책임을 진 사람이 왜 나오냐고 그러는데 책임을 지는 방식이 후방에 가서 쉬는 것만이 책임이냐.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이 어려운 선거에 갑옷을 벗지 않고 다시 한 번 나서서 전선에 서는 것이 책임지는 것이다.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우리 국가의 통합을 위해서도 1,600만 표 이상의 지지를 받은 대선 후보가 정계 은퇴할 것도 아닌데 국정에 참여해서 제도권으로 돌아오는 것이 전국의 안정이나 국민 통합에 기여할 것이다. 이미 안철수 후보도 나오고 홍준표 후보도 나오는데 그 이재명 후보만 가지고 이것을 마치 집단 나돌리기 하시고 공개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다 그 생각합니다.